풋볼 주크박스 두 번째 시간 한번 박찬하 해설위원과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바페 1조 줄 테니까 사우디 갈래? 라고 물어봤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음바페요? 음바페는 저는 안 간다고 봐요. 그쵸? 아직까지는 젊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보여줄 것도 많고 굳이 지금 사우디에 가서 뭐 사우디에 갔던 다른 선수들의 말년을 좀 즐겁게 보내고 싶은 그런 선수들과는 다를 것 같다는 마음이 평가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음바페 선수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고요. 네. 1년만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버티면, 저희가 그런 거 가지고 존버라고 많이 하잖아요. 버티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음바페 선수가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이제 언론에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구단과 선수가 뭔가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레알만 지금 좀 힘든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도마 위에 올라있는 정말 뜨거운 감자처럼 올라있는 음바페 선수 얘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해봤는데 사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지금 사우디의 선수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죠. 뭐 이적 시장 얘기만 나오면 막 사우디로 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벌써 사우디로 간 선수가 열 몇 명이 넘었죠. 네, 열 몇 명이 넘었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피셜로 발표된 선수 외에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물밑 작업. 지금 B클럽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혹은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라면 한 번 이상씩은 지금 다 찌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의사를 물어보고 너 올래? 하면은 뭐 연봉은 우리가 얼마 줄 수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선수들의 마음을 지금 설레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돈을 막 팍팍 써주면 설레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설렐 것 같아요. 좋겠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사우디가 왜 이렇게 이 선수들이 모으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한번 주제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전에 어떤 선수들이 좀 갔는지 정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알 에티하드에서는 누가 갔는지 쭉쭉쭉쭉 얘기해 주세요. 네, 알리티아드는 이제 누누 산투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 네. 카림 벤제마가 갔고요. 네. 은골로 캉테가 갔고 조타가 갔는데 이 조타는 이제 셀틱에서 뛰고 있던 조타예요. 네, 그리고 지금 파비뉴 선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비뉴 선수는 뭔가 소문에 따르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계약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건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알 이티 파크에서는요? RET 파크는 이제 제라드 감독이 이 사령탑입니다. 근데 이 팀도 무사 덴벨레 그리고 잭 핸들이 조던 핸더슨. 네, 조던 핸더슨 선수가 이제 드디어 리버풀을 떠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어요. 주급이 11억 5천만 원이에요. 일주일 그냥 후딱 가잖아요. 후딱 가는데 그냥 통장에 11억 5천만 원이 꽂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라드 감독 같은 경우에 사실상 에메리 감독 전에 아스톤 빌라를 맡으면서 사실 조금 성적 부진으로 경질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치부심하고 좀 그런 본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가지 않을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우디행을 결정을 했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제라드 감독은 아직 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잠깐 금전적으로 이제 통장을 두둑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다시 이제 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저의 어떤 뇌 피셜입니다. 우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을 더 보여주겠다. 여유 있는 자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마인드다. 알겠습니다. 알 힐랄 한번 가볼게요. 누구 선수가 들어왔죠? 말컴 선수가 왔고요. 네. 말컴은 이제 바르셀로나에 잠깐 있다가 제니트 이제 생페테르부르크 가서 좋은 활약하고 이제 팀을 옮겨왔고 후벤 네베스가 갔어요. 네. 후벤 네베스는 나이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전성기인 미드필더인데 그러니까요. 네베스 선수 일찍 지금 중동행을 선택을 했고요. 사실 바르셀로나 여러 팀이랑 링크가 있었죠. 됐는데. 여러 팀이랑 링크가 있었는데 이제 본인의 선택은 이게 본인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제의였다. 우리의 가족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제의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라치오에서 좋은 활약을 하던 미드필더도 옮겼고 그리고 칼리도 쿨리발리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 전에 활약을 했던 센터백이고 그리고 첼시로 넘어갔는데 첼시에서 좋은 활약을 지나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의가 왔고 쿨리발리 역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가족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 그치. 그리고 내가 좋은 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아프리카 선수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잖아요. 근데 뭐 학교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병원을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이거는 연봉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있어요. 그리고 마르코 베라티 선수가 지금 네네. 협상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베라티. 네. 알 아흘리에 또 간 선수들이 좀 있죠. 알라흘리는 이제 피르미노 선수 같고, 네, 피르미노 리버풀 떠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갔고, 에드와르드 맨디, 이제 첼시의 골키퍼였죠. 맨디도 갔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오피셜은 나진 않았는데 생막시망, 뉴캐슬의 윙포드죠. 생막시망 얘기 있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리아드 마레즈 선수 네. 협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알라흘리의 이제 기존의 외국인 선수는 좀 우리 K리그와도 연관이 있는 선수들이 여기 있어요. 네, 두 선수. 네, 모두바로가 있고 전북현대에서 뛰던, 그리고 경남에서 좋은 활약했던 말컹 있잖아요. 네, 말컹이 여기 지금 외국인 선수로 등록돼 있습니다. 네. 말콤이 언제부터 가 있었어요? 말컹이 올해 1월 달인가 갔어요. 올해 겨울에. 말콤이 그 전에는 어디 있었죠? 말컹이 그 전에 중국 쪽에 가고 그랬죠. 제가 말콤 K리그 있을 때부터 인스타 팔로우를 서로 해서 네. 꾸준히 봤는데 그렇게 럭셔리한 삶을 살더라고요. 럭셔리해졌죠. 럭셔리 진짜 막 거의 금을 바르고 다니더라고요. 거의 인스타 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이유가 있죠. 그럼. 알겠습니다. 알 나스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알나스르는 마르첼로 브로조비치, 크로아티아의 미드필더죠. 갔고, 세코 포파나 미드필더 또 갔고, 알렉스 텔레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왼쪽 풀백으로 또 이적료 이제 비싸게 데려왔는데 제대로 잘 활용 못했던 텔레스 선수 왔고요. 네, 알나스르는 이제 호날두 선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비드 오스피나 골키퍼 있고, 탈리스카라는 또 브라질의 공격수 겸 뭐 공격형 미드필더, 광저우에도 있었고, 이런 선수들이 기존의 외국인 선수들로 등록이 돼 있는데 거기서 전력 보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짧게 사우디로 간 선수들의 상황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좀 깊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사우디가 대체 이 선수들을 갑자기 이렇게나 많이 영입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게 온갖 잡지식을 다 동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세계사라든가 또 어떤 중동 정세라든가 이런 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저의 어떤 습자지적인 지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다. 네, 그래서 간간히 약간 틀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저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내피셜이다 결국에는. 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데 저의 판단은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으시면 요즘 유튜브에 뭐 빈살만의 정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그럼요.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보면 좀 더 아실 얘기가 것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이 근데 그쪽 얘기에는 이제 축구 얘기는 빠져 있고 네. 여기는 축구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약간 다 보시고 그냥 더 하시면 돼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더 하면 왜 저기가 저렇게 하는지를 아마 여러분들도 딱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박찬하의 내피셜 왜 그렇게 사우디가 선수들을 영입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변화의 어떤 중심에 있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의 맹주고 중동의 대장격이 국가인데 사실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는 세계 바깥으로 잘 안 나오는 국가였어요. 베일에 쌓여 있는 국가였고 한 최근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 가운데 가장 이름을 많이 들었던 국가는 아마 아랍에미레이트 아니면 카타르였겠죠.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서 변화를 선택을 하죠.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선택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중동의 뭐 선두라는 거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세계의 어떤 판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의중이 숨겨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시작은 빈살만이 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아는 중동 국가들도 그렇습니다만 원래는 이 형제 세습의 국가였어요. 네. 근데 이 형제 세습하면은 뭐 내 차례가 그래도 뭐 내 차례가 충분히 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이게 왕들이 자식이 몇 명이냐 하면은 막 아들이 30-40명씩 막 이렇대요. 아니 그냥 아들만. 아들만. 아들만 그러니까 형제 세습인데 뭐 내 기회가 막 안 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세월아 내월아 막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빈살만이 이제 부사 세습으로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변화를 선택을 한 거죠.
이게 근데 나쁜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이거 쿠데타 형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가족들을 막 어디 가둬가지고 뭐 다 호텔에 감금시키고 이러면서 강제로 뭔가 이 정권을 사실 뺐다시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부자 세습으로 바꾸고 빈살반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게 축구와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빈살만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폐쇄적인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 관광 수입이 상당히 높은 국가예요. 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국인들이 관광하기에는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 가지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그리고 어떤 개방을 선택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많은 관광객들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관광 비자를 이제 내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두바이 여행. 네, 그런 것처럼 관광을 좀 자유롭게 만들겠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볼거리가 은근히 많은 국가예요. 유네스코 뭐 세계유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몇 군데 있고 남녀의 어떤 구별이 좀 또렷한 국가였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막 뭐 다 칭칭 감고 많은 중동 국가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여자들에게도 뭔가 사회에 나설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고 여자들을 이제 취업을 하게끔 네, 이렇게 많이 장려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이 운전면허를 못 땄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개방을 하고 이러면서 변화의 어떤 물꼬고를 아주 강하게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빈살만이 나라를 뭔가 바깥으로 내보내겠다고 제가 계획을 했다고 했잖아요. 2030년 지금 엑스포에 대한 얘기는 항상 우리와 뭐 어떤 경쟁 관계니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볼 수가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 엑스포 지금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피파 클럽 월드컵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7년 아시안컵 개최했고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 게임 사우디에서 어떻게 동계 아시안 게임을 하지? 뭐 이거 어리둥절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또 뭐랑 연계가 되냐면 네옴 시티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네, 거기에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시안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다 우리가 시설을 해놓겠다.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 네옴이라는 게 이 크기 자체가 한 위아래로는 500m 그리고 길이로는 한 170km인가? 네, 그렇게 돼서 어떤 도시를 강제적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도시에는 뭐 빌딩도 있고 친환경 에너지, 뭐 AI, 문화관광 같은 4차 산업을 총망라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현존하는 어떤 기술이 총망라된 그런 미래를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 미래의 인공적인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 그거네요. 네, 2034년 월드컵을 지금 개최하려고 관심 표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034년에 리야드 아시안 게임은 이미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지금 세계적인 어떤 이벤트를 유치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점점 이제 세계 바깥으로 뭔가 중동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기 위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월드컵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알리기 위해서 그럼 축구적인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니까 선수들을 많이 영입한 게 아닐까라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함으로 해서 모든 관심을 이제 언론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호날두 선수가 갔어요. 근데 뭐 리오넬 메시 선수도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지만 리오넬 메시 선수는 지금 사우디 관광청과 손잡고 열심히 뭐 사우디아라비아로 오세요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배 한 번 타주고 가족끼리 다 같이 그리고 막 이런 거 있고. 시즌 끝나기 전에 그 파리 생제르맹 있다가 한번 가가지고 또 그러니까. 네, 벌금 맞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선수들이 감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알릴 수 있고.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이제 본 방식인데 네, 어디서 이게 많이 본 방식은 중국? 아니죠. 벤치마킹을 한 게 있죠. 중국보다는 카타르랑 아랍에미레이트예요. 오, 네. 아랍에미레이트가 거를요? 맨체스터 시티를 소유하면서 어떤 식으로 홍보 효과를 누렸는지 네,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카타르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 합쳐서 네. 그리고 또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카타르라는 국가를 전 세계적으로 알렸는지 다른 국가들은 구단을 산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했다면은 선수들을 막 사모아가지고 축구적인 뭔가 유명세를 받아간다거나 이런 것도 특이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구단도 소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쵸. 뉴캐슬 유나이티드. 이게 저희가 5팀을 말씀을 드렸는데 알라흘리, 알힐랄, 알나스르, 알이티하드 이 팀은 다 이제 구단의 최대 주주라고 해야 될까요? 구단 소유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소속입니다. 국부펀드가 한 75% 정도를 다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형 영입생들이 등장을 하는 게 다 돈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팀들에서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티파크 같은 경우 제라드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이 팀도 국부 펀드 소속은 아닌데 이 팀은 구조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체육회 소속인가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도 뭐 사실상 국부 펀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기관이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국부 펀드가 바로 그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인수를 앞장섰던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하는데 자금책이 됐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구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이제 국가 이미지 제고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전략은 성공했네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지금 나라들이 이런 컨텐츠를 다룰 거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선수들을 영입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거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광고 효과는 톡톡히 지금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선수들은 왜 거기로 가는가는 결국에는 오일머니 파워 때문이겠죠. 선수들은 이 선택은 일단 커리어가 창창한 선수들이건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건 모두 다 이제 가치 판단은 이제 본인의 몫이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물론 뭐 아쉬운 선택이라고 느껴지는 선수들도 덜어 있긴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매혹적인 조건인 건 사실이에요. 대부분 보시면은요 연봉이 이게 공이 하나씩 더 붙어요. 어떻게 보면은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자신의 값어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를 거절하지 못할 이유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 같은 선수는 굉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메시 그 유혹을 선수는 때려친 거잖아요. 굉장할 수도 있는데 근데 메시 선수는 아마 이게 다른 쪽으로 또 이제 말한 것처럼 그리고 또 아까. 실수령액에서 아마 그렇게 크게 차이는 또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와중에서 다시 음바페로 돌아온다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선수들에게는 대부분의 지금 사우디로 간 선수들은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말년을 조금 더 풍족하게 지내려는 선수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이제 음바페가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음바페에게는 또 남은 뭐 세계적인 과업들이 본인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음바페 선수는 야망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월드컵 결승을 2번이나 밟은 뭐 이미 슈퍼스타 반열에 오른 선수지만 앞으로 축구 선수에 대한 원대한 확실히 포부가 이제 느껴지는 그런 야망이 있는 선수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만큼 아직은 그런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이 단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지금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제약이 좀 많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하도 자유분방하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본인들이 이적하는 데에 고려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삶의 터전이 바뀐다는 점에서는 제약이 많이 따르겠죠.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제 대륙과 뭐 자신들이 주로 생활했던 유럽과는 거리가 그렇게 먼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생활이 다르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자체가 뭔가 자국 그 내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녀를 뭐 분리를 그렇죠. 한다거나 제가 듣기로는 맥도날드 같은 데를 가도 그 가족서 그리고 남자 자리, 여자 자리 이렇게 다 따로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뭐 음식이라든가 또 혹은 뭐 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인지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선수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직장을 잡았지만 네. 지금 거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바레인 같은 인근 국가에서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왜 바레인이냐 하면은 아마 이제 중동을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바레인? 그래 거기는 괜찮지라고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게 바레인이 예전부터 중동의 해방구라는 어떤 타이틀이 따라다니는 국가였거든요. 바레인 가면은 뭐 먹는 것도 좀 자유롭고 뭐 간단한 뭐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선수들이 막 그렇게 흥청망청 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아예 못하는 거랑 그래도 그렇죠. 내가 선택적으로 뭘 취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르죠.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인근 국가에 이제 바레인에 거주를 하면서 자유롭게 그 정도 돈 받는데 뭐 우리가 자가용 타고 출퇴근하는 것처럼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자가용이 비행기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사실 중국도 좀 비슷한 행보를 보였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어떤 게 다를까요? 중국도 매우 비슷한 행보를 보였던 게 맞죠. 네, 중국도 이제 시진핑 주석 체제가 되면서 축구 굴기라고 해서 그때 시작을 할 때는 2030년을 목표로 했나? 아마 이제 축구 자국 국가대표팀의 어떤 이제 성적 향상 그리고 이제 클럽팀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제대회 이벤트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국은 한순간에 그게 와르르 무너졌죠. 그러니까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는 방향과 이제 중국이 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큰 차이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의 주도로 국가가 하는 거죠. 국부펀드 얘기도 했습니다만 국부펀드가 이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베일에 쌓여 있는 펀드다. 네.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네, 그런데 나라 돈으로 하는 거니까 누가 이제 주체자가 있고 뭔가 이게 체계가 좀 간단하겠죠. 네, 이것이 좋은 쪽이든 좋지 않은 쪽이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뭔가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했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했는데 이게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방향이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정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세계의 축구 클럽도 많이 인수를 했고요. 한동안은 뭐 세계 축구가 이제 중국 돈 아니면 또 안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맞아요. 이게 상황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쟤네가 왜 저렇게 돈을 내가 쓰라고는 했는데 저 정도 쓰라고는 안 했는데 그리고 쟤네가 뭔가 이 돈을 이게 순수한 목적으로 이제 투자로 돈을 쓰는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해외로 자본을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저걸 쓰는 것 같아.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진핑이 일순간 그 수돗물을 잠궜죠. 네, 돈의 수돗물을 잠그다 보니까 기업이 무너지고 그리고 빨리 다 정리해 하다 보니까 그게 도미노처럼 와르르 써졌다는 점에서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어떤 출발점이라든가 또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슷할 수 있으나 그거를 행하는 주체가 달랐다. 네, 방향은 좀 다르고 네, 방식은 차이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국가적인 정세와 함께 짚어봤는데 지금 그러면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의 행보가 어디까지일지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다음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오면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